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에서 역사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국가의 통화 가치가 약하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국력이 약하다는 신호라고들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뼈아픈 기억이 있기에 원화 가치의 하락은 곧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을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 길을 극복했던 우리에게 강한 통화는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과도 같죠. 하지만 만약 이 통념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통화 약세가 실수가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의도적으로 이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국가가 붕괴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거대한 지렛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결정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경제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렸습니다. 이 거대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97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대한 혼돈에서 막 벗어난 중국. 경제는 폐쇄적이었고 인민은 가난했으며 산업은 낡고 뒤처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1978년 세계를 향해 중국의 문을 여는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해안 도시들에는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베이징의 목표는 단 하나, 번개 같은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룩했듯 중국도 비슷한 길을 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자신들의 상품을 세계 시장에 팔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싸게 만드는 것, 아주 싸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화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환율, 외환보유고 같은 어려운 용어의 길을 잃곤 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본래 시장 논리에 따르면 이안화와 달러의 환율이 1달러의 5위안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중국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세계 시장에서 이안화의 가치는 자연스레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1달러의 4위안까지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환율을 의도적으로 훨씬 더 약하게, 때로는 1달러의 8위안 수준으로 억눌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방법은 끊임없이 달러를 사들이고 이안화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마다 중앙은행이 그 달러를 싹쓸이해서 외환보유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이 전략의 정점이었던 2014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무려 4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안화는 계속해서 쌌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 소비자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으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50달러짜리 운동화를 얼마든지 더 비싸게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10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파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잠재적 이익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결국 나이키가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화폐를 가지고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헐값에 팔아 세계 시장의 지배권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무섭도록 성공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공장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무역 흑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월마트는 세계화의 상징적인 사원이 되었고 그 선반은 온통 중국산 제품으로 뒤덮였습니다. 서구의 소비자들은 값싼 TV, 저렴한 옷, 상상할 수 없이 싼 모든 것들을 즐기며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중국이었습니다. 약한 위안화는 중국의 수출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만들었고 그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는 고스란히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빚을 갚아주는 자금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날카로운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미국인들은 값싼 풍요의 환상을 즐기는 동안 자신들이 쓴 돈을 중국으로부터 다시 빌려오는 기묘한 순환 구조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 중국은 조용히 힘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구의 인식이 현실과 충돌합니다. 약한 통화는 결코 약점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단순히 물건을 더 많이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업화를 이루고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수억 명의 인구를 굶주림에서 구해낼 시간을 번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에 취해 자축하고 있을 때 중국은 훨씬 더 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 되자 중국의 환율 전략이 가져온 효과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폐쇄적인 농업사회였던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시들은 새로운 산업으로 넘쳐났고 항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되었습니다. 운동화부터 스마트폰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구의 눈에는 이것이 세계화가 낳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이것은 전략의 성공을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위안화를 약하게 유지하고 수출을 계속 늘리고 달러를 계속 쌓아두는 전략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략은 적을 만듭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베이징을 향해 환율 조작국이라는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명백히 시장에 개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작이라는 단어는 마치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차가운 지정학적 계산이었습니다. 값싼 위안화 덕분에 미국의 상점은 저렴한 제품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미국의 공장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바다 건너로 사라졌고 중서부의 작은 도시들은 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나갔습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은 낮은 물가에 환호했지만 장기적으로 서구의 산업 기반은 조금씩 침식되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산업 기계는 매년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이 기묘한 의존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값싼 물건을 팔고 그 돈으로 미국에 다시 돈을 빌려주어 더 많은 값싼 물건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와 부채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순환골이었고 중국은 그 뒤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미국에서 강한 달러간을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반면 중국에서 약한 위안화는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을 키우기 위한 지렛대, 즉 레버리지였습니다. 강한 통화라는 명예를 버리는 대신 산업과 지정학적 힘이라는 실리를 챙긴 것입니다.